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이현일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일산백병원에서 이제 수부를 맡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의학 채널인 비욘디에 나오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방송에 나와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이게 많이 떨리는데 하여튼 환자분들께 좀 알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사실 이 손목터널 증후군은 이미 여러 번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다 조금씩 궁금하시는 게 다르고 들을 수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의사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유튜브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나는 이런 방법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또 다른 데 가면은 이게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레이 달리오라고 매우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거의 워렌 버핏처럼 유명하신 분이고 재산도 되게 많으신, 이제 펀드를 아주 잘 해서 재산이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식도암, 경계성 종양에 걸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돈이 많으니까 그 가장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3명을 찾아갔대요. 예, 어흥님, 다이아나, 레이지, 지니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근데 이제 3분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이 식도에 경계성 종양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3분 다 의견이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한 분은 그냥 지켜보자, 한 분은 내시경으로 수술을 해보자, 한 분은 이거는 완전히 열어서 많이 이제 절제를, 큰 수술을 해야 된다. 하여튼 그런 식의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의사마다 처해진 배운 지식이 조금씩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에서 약간 이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천포로 좀 이야기가 빠졌었는데, 이제 오늘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제 주로 손목터널 증후군이 있으면은 증상이 어떤지, 그리고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오늘은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어떤 게 있고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을 제가 여러 번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른 이유는 워낙 유병률이 커서 그래요. 예, 동원 참치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유병률이 이제 스웨덴의 연구에서 보면은 이게 유병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전 국민의 한 4에서 5% 정도가 이 병에 걸릴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이게 4에서 5%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병률이 높은 병이고, 증상은 이제 주로 저린 거예요. 저린 거죠. 저린 게 메인이고, 사람에 따라서는 짜릿하다, 찌릿하다, 이제 전기 오는 느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감각이 떨어진다. 그래서 주로 말씀하시는 게 물건을 잡았는데 자꾸 놓친다. 물건을 잡았는데 놓치는 이유가 힘이 없어서 놓친다기보다는 감각이 좀 떨어져서 잘 잡지를 못하시는 거죠. 반대로 감각이 매우 과민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신경 이상이다 보니까 약간의 통증, 이제 뭐 약간 찔렀는데 매우 아프게 느껴진다거나 하는 감각 과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심해지면 점점 통증으로 느낄 수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디 생기냐가 중요한데, 이 증상의 이름이 손목터널 증후군이다 보니까 주로 손목이 아프면은 이런 병이 진단되는지 알고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사실은 손목보다는 손가락 쪽에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요런 증상이 많이 생기는 부분은 요 손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끝 중에도 주로 이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수지의 저희가 요측이라고 하는데, 요 반, 요게 왜 그러냐면은 요쪽이 이제 정중신경이라고 해서 요 눌리는 신경이 정중신경이거든요. 저희가 보통 신경을 이제 해부학적으로 나타날 때 대부분 노란색으로 그리는데, 노란색 비슷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수술할 때도 보면은 이 신경이 눌리면 이제 신경이 눌리니까 여기가 저린 건데, 이 신경이 분포하는 부위가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면은 가장 많이 저리는 부분은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환자들이 정확히 말하시는 분은 첫 번째랑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 반 정도가 저리다. 다섯 번째 손가락은 물어보면 괜찮다 이러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손가락은 신경이 다르거든요. 요건 나중에 그림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장인자님한테도 제가 좀 내일 수술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척골신경이라고 하는데, 요 다섯 번째랑 네 번째 손가락의 요 반쯤, 이 새끼손가락에 걸치는 반쯤은 신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은 보통 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손가락만 저리다. 그러면 이제 병이 다른 병이에요. 다섯 번째 손가락 쪽만 저리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니라 또 다른 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다섯 손가락이 다 저리다. 이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신경 간의 연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섯 손가락이 다 저리다 그러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지만, 다섯 번째 손가락만 저리다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손목만 저리다 그래도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손가락 쪽이 먼저 저리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쪽 저린 게 더 심하고, 손등도 내가 난 손등이 저려요. 전 손등이 저려서 다른 병원이나 뭐 유튜브를 봤더니 손목 터널 증후군 같아서 병원을 찾아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손등은 또 신경이 달라요. 손등은 요골신경이랑 척골신경이고, 손등 쪽에서도 손가락 맨 끝 부분은 이제 그 정중신경, 아까 말씀드린 눌리는 신경이긴 한데, 주로 손등, 특히 손목에 가까운 손등이 저리다고 하시면은 이거는 다릅니다. 다른 병일 수가 있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첫 번째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저리면서 이게 심해지면은 주로 저린 게 밤에 더 심하세요. 그래서 야간 통증이라고 저희가 주로 표현을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이제 자다가도 저려서 깨서 이제 손을 털고 자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이게 심해지고 오래 가거나 아니면 심하면은 요 근육이 위축이 됩니다. 이게 본인의 손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게 엄지 두덩이라고 그래서 두껍게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요 손가락이 뭐를 하는 분야냐면은 이렇게 대립이라고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만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여기가 이제 근육이 마르면서, 대신에 이렇게 굽혔다 폈다는 또 근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굽혔다 폈다는 잘 되고, 손가락도 다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무리 심해져도 안 되는 거는 요 감각이 떨어지고 저린 거랑 요 대립 기능이라고 하는데, 요게 떨어지는 거지, 손가락이 못 쓰게 되거나 손가락이 안 굽혀지지는 잘 않습니다. 요거는 다 근육이랑 신경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 장기간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뭐 근육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제 마비되는 게 있긴 있는데 그게 대립 기능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다섯 번째 손가락이랑 만나는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결국 대부분은 감각 이상으로 나오지만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운동 기능, 움직임에도 좀 제한이 생길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는데, 원인을 그러면 이제 정중신경이 눌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정중신경이 왜 눌리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손목 터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안에 정중신경이 눌리는 건데, 여기가 바로 손목 터널입니다. 이쪽이 손목 터널이고, 네, 큰 그림으로 나오는데 이게 손목 터널이고, 이 손목 터널 안에 정중신경이랑 우리 손가락을 움직이는 9개의 힘줄, 그래서 엄지가 하나, 그 다음에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은 힘줄이 2개씩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총 9개의 힘줄이 들어있는데, 요걸 바로 저희가 손목 터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손목 터널은 이렇게 두꺼운 뼈들이 바닥을 싸고 있고, 위에는 뻥 뚫려 있지 않아요. 위에도 두꺼운 인대가 있어요. 이제 인대는 엑스레이에서 안 나오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렸고, 그럼 여기가 손목 터널이에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정중신경이랑, 그 다음에 예, 이너리아님 감사합니다. 그 정중신경이랑 9개의 힘줄이 들어있어요. 힘줄.
대나무님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좀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손목 터널이고 여기 보시면 검은 거 MRI거든요. 이건 MRI. 우리가 엑스레이 찍으면은 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MRI를 찍어보면 이렇게 연부 조직이라고 그래서 뼈가 아닌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검은 거 하나하나가 힘줄이에요. 이거 뭐 다 세보면 9개인데 9개 힘줄이 들어있고 요 밑엔 뼈고 여긴 두꺼운 인대가 하나 있거든요. 두꺼운 인대가 있고 정중신경은 여기 있습니다. 이 터널이 있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터널이 있고 터널의 바닥은 뼈고 그 다음 터널의 뚜껑은 인대로 매우 두꺼운 인대로 되어 있어서 터널은 매우 좁은 공간이고요. 늘어나질 않습니다. 밑에는 뼈, 위에는 인대이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제 요 그림이 사실은 이제 부천 이 비욘드에도 얼마 전에 출연했던 부천 순천향병원에 수고하시는 김영환 선생님한테 받은 그림인데 요 좁은 공간에 힘줄들이 9개가 있는데 힘줄들이 다 뚱뚱하게 부어서 그래요. 이제 뒤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이가 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힘줄들이 붓기 시작하면은 좁은 공간에 9개 힘줄들이 부으니까 신경이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이분처럼 고함 지르면서 눌리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또 우연찮게 노란색 옷을 입고 계신데 이게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 힘줄들이 부어서 같이 있는 정중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병이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원인이 이제 급성일 수도 있고 만성일 수 있는데 급성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급성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언제 생기냐면 다쳤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에 뼈가 부러졌거나 뭐 관절이 탈구됐을 때 신경이 눌릴 수 있겠죠. 공간이 좁아지면서. 감염이 생기면은 농양이라고 해서 고름이 차거든요. 그때도 생길 수 있을 때고 피가 많이 나는 이것도 외상의 일종이겠죠. 이런 때 급성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매우 드물어요. 그리고 드물고 치료도 좀 다른 방향으로 가겠죠. 대부분은 만성이에요. 이제 퇴행성이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건데 어떤 분은 해부학적 요인이 있어서 좀 더 잘 생기는 분도 있고 전신적인 질환이 있을 때 어떤 특정 질환이 있을 때 이게 조금 더 잘 생기고 생기면 더 잘 치료하기 힘들고 이런 거는 뒤에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운동을 많이 한다던가 손목을 반복적으로 쓰는 어떤 요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좀 더 잘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유를 몰라요. 저희가 특발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생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질환이 특발성이거든요. 고혈압도 이제 생기는 원인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지만 고혈압도 대부분 그냥 나이 들면서 조금씩 생기는 것처럼 요 손목 터널 증후군도 대부분 나이 들면서 조금씩 힘줄이 부어서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요인으로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그 손목 터널 안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원래는 근육이 없어야 되는데 힘줄만 있어야 되는데 근육이 끼어 들어가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매우 드무니까 그런 거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신적 요인으로는 요건 그냥 한 번만 이런 경우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조금 더 잘 생긴다 하고 이런 병들이 있다만 아시고 계시고요. 사실은 이런 병들 없이 생기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비만이거나 알코올 중독, 당뇨, 갑상선 기능 저하증, 류마티스 관절염, 아밀로이드 병, 그 다음에 이제 투석하시는 분, 특히 이제 만성 신부전이 아밀로이드 병이 같이 생기거든요. 임신하신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부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잘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아시고, 이제 많이 쓰면 힘줄이 붓겠죠, 당연히. 제가 사실은 이제 일산백병원으로 옮기기 전에 한 3년간 강릉 아산병원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강릉 아산병원이 아무래도 강릉에 있다 보니까 거기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으면서 손을 쓰시는 할머니들이 엄청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새로 들어오시는 환자분 중에 10명 중에 거의 5명은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였어요. 손이 저려서 오시는 거였는데 일산에 오니까 그런 분들이 강릉처럼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느꼈죠. 이게 직업적인 요인이 있구나.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주부보다도 더 손을 계속 쓰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구나. 사실은 요즘에는
컴퓨터 많이 쓰고 스마트폰 많이 쓰면서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렇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더 그 컴퓨터 사용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유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농촌이나 어촌 아니면 정말 손을 반복적으로 많이 쓰시는 이제 식당에서 일하시거나 뭐 미용실 이런 직업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 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으로 힘줄이 점점 잘 붙는 건데 특히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세요. 제가 보기엔 거의 8대 2로. 네, 안녕하세요. 해피해피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8대 2고 이 원인이 잘은 모르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성 호르몬 특히 이제 갱년기나 40대, 50대 이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좀 부족해지면서 어떤 힘줄의 붓기 아니면 힘줄의 어떤 회복 이런 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신경을 그려놓은 건데 신경에도 이렇게 미세하게 다 혈관이 있거든요. 신경도 이제 먹고 살려면은 피가 가야 돼요. 공기도 와야 되고 산소도 공급이 돼야 되고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는데 아까 그렇게 힘줄들이 부어버리면 일단 요 혈관들이 다 막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경이 저리기 시작한 거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은 자다가 다리가 잘못 뭐 아니면 잘못 오래 앉아 있었을 때 다리가 엄청나게 저린 거 아니면 어렸을 때 이렇게 손 이렇게 잡고 누르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피 안 통하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굽다 한 다음에 이렇게 손 풀면은 갑자기 쌓여지면서 그런 전기 오는 느낌 느껴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그러다 이제 자다 일어나서 풀리는 거는 사실은 자면서 이렇게 잘못 눌리면 우리가 막 술 많이 마시고 이렇게 자지 않는 이상 대부분 금방 깨면서 알거든요. 그 눌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금방 회복이 되는데 이렇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고 만성으로 되면은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계속 공급이 안 되니까 얘네들이 많이 괴로운 거죠. 계속 저리고 일상생활에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을 저희가 의사들이 임상, 양상 가지고 많이 하는데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요렇게 손목을 요렇게 굴곡을 바닥 쪽으로 누르면은 손목의 압력이 터널의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손이 더 저려오면 이제 이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요 방향으로 누르면은 이제 한 1분 정도 있어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이 저려온다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저렸던 분은 더 저린다던가 이런 거 보고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를 툭툭 쳐보는 거예요. 이게 신경을 툭툭 치면은 사실은 신경을 정확히 치면 이게 찌릿찌릿한데 이게 남들보다 훨씬 심해지면은 진단을 내릴 수 있고요. 이렇게 덩칸 테스트라고 이제 외국 사람 이름인데 외국 의사 이름인데 이렇게 누르면 네. 루시퍼님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말하시는 게 딱 손목 터널 증후군에 맞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해서 증상만 들어도 어디가 저린지만 들어도 사실 진단은 끝나는데 간혹 애매하게 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더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정기생리학 검사를 해요. 흔히 저희가 의사가 근전도라고 많이 말씀하는 거고요. 이게 조금 사실 근전도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검사가 2개 들어있거든요. 신경전도 속도 검사가 있고 근전도 검사가 있는데 주로 재활의학과나 신경과에서 해주고 이 검사가 근전도 검사는 좀 아프고 신경전도 검사는 전도 속도 검사는 조금 덜 아픈데 이게 신경이 잘 흐르는지 전기를 측정해서 알아보는 거고요. 이 검사는 여러분이 이제 그 진단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증상의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근전도가 양성이라고 그냥 그 병이 있다고 진단하는 게 아니고 가장 이제 확실한 건 근전도도 양성이고 증상이 확실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맞는데 근전도에서는 음성으로 나왔다. 근전도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니라고 나와도 증상이 확실하면은 저희가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치료하면 다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근전도는 보조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근전도에서 양성으로 나왔지만 환자분 증상이 불확실하면은 사실은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른 질환이 섞여 있는데 그렇게 나올 경우가 있어서
요 근전도 검사는 보조적인 진단 수단이지만 객관적이기 때문에 많이 하는 편이고, 그 외에 이제 엑스레이, 초음파, MRI들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MRI는 고가기 때문에 이제 증상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MRI까지 찍는 경우는 많진 않지만 이제 점점 요즘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고, 초음파 많이 하시죠. 초음파는 요 신경이 눌리면 붓거든요. 신경도 부어요. 신경이 크기가 커지는 걸 보고 진단을 하는 건데, 하여튼 요런 진단법이 있다. 엑스레이는 사실 엑스레이 찍어서 신경이 보이지도 않고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골절이나 기형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찍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 손목 터널 증후군은 많진 않지만 외상이나 감염에 의해서 생길 수 있고요. 이건 심하면 대부분 외상이나 감염을 치료하면 좋아지거든요. 수술을 하게 될 거고, 오늘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가긴 했지만 만성 손목 터널 증후군의 이제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너무 증상이 심하거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근위축이 심하거나 막 정기 생리 검사를 했는데 하나도 안 통하고 그러면은 교수님에 따라서 아니면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수술 무서우니까 먼저 좀 다른 치료를 해보잖아요. 해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는 일단 휴식. 아까 손을 많이 쓰면 생긴다고 했었으니까 쉬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제가 온열 치료를 주로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춥게 이제 그 온열 말고 차갑게 하는 거는 사실은 급성 다쳤을 때 이렇게 염좌나 그랬을 때 하는 게 좋고요. 대부분은 온열 치료를 하는 게 좋고, 온열 치료가 효과가 좋은 이유는 이제 그 열을 가해주면은 혈관이 확장이 돼요. 그리고 조직이 이완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혈류가 막혀서 증상이 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혈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온열 치료를 하는데, 이 온열 치료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핫팩을 대도 되고 뭐 물에 담가도 되고 파라핀도 있고 기계가 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결국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게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엔 좋다. 이건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거고, 이렇게 왜 겨울에 더 증상이 더 심해지는 데에 대해서도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운동 치료는 사실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크게 호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예, 충신님 감사드립니다. 그 운동 치료는 아까 이렇게 굴곡하면은 이제 증상이 심해진다고 했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스트레칭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신전한다고 하는데, 신전 스트레칭 하는 게 제일 많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양손으로 하려면 이렇게 합장하는 듯이 하면 좋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진료 환경이 바쁘다 보니까 급히 이제 환자를 봐야 되다 보니까 이런 설명까지는 못 드리고 있는데, 이런 치료는 뭐 해서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아요. 해서 손해볼 게 없고 효과가 없더라도 뭐 이렇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온열 치료도 그렇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조기는 이제 안 쓰게 하는 거죠. 아예 손목을 안 쓰게 하는 건데, 사실은 저는 이제 손목도 손목이지만 손가락을 좀 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손목에 이렇게 보조기를 차고 일하시는 게 단기간에는 아마 도움이 될 거고, 이건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손목 보조기를 착용하시면은 증상이 완화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이것도 근데 너무 오래 하시면은 근력이 약화돼요. 그래서 이제 보조기는 그때그때 잠깐 뭐 한 1, 2주 이렇게 착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은 사실 이제 환자분이 뭐 이런 약물 주세요, 저런 약물 주세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할 수는 없을 텐데, 대부분 쓰는 게 이제 진통소염제예요. 아까 힘줄이 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죠. 힘줄이 붓는 힘줄염이기 때문에 그걸 가라앉히기 위한 진통소염제고, 그 외에도 이제 이뇨제를 쓰기도 하고 비타민 먹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뇨제나 비타민은 제가 글씨를 두껍게 안 했잖아요. 약간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많이 쓰는 약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 이 스테로이드가 사실 염증을 내리는 데는 가장 좋거든요. 이제 간혹 경구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쓰시는 교수님들도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스테로이드 제제는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전신적인 부작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요즘은 점점 안 쓰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신경에 작용하는 약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이제 이게 과민해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신경이 과민해진 것을 약해지는
약물들이 있고 요 약물들이 아무래도 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에 좀 졸립니다. 또 밤에 그러니까 만약 이 약을 먹었는데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요런 종류의 약들이 있는데 이 약을 먹어서 많이 졸리고 막 운전을 못 하겠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의 어떤 졸린 증상, 무기력한 증상이 생기면은 주로 자기 직전에 드시기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한번 또 해볼 수 있는 게 체외 충격파 치료. 이건 아직까지 비급여인데 사실은 이게 비뇨기과에서 결석이라고 돌을 깨기 위해서 쓰던 거를 이제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육이랑 힘줄에 효과가 있어서 재생 효과가 있어서 쓰게 됐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에도 신경에도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은 꽤 있습니다. 저도 저희 병원에 이 기계가 있어서 환자들한테 이제 어떤 분들이 좋냐면은 약을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고 주사는 뭐 맞아봤거나 아니면 주사 맞기 싫고 무섭고 수술은 더더군다나 하기 싫은 분들한테는 뭐 해드릴 게 없으니까 뭐 취고 온열 치료 이런 거 교육해드리고 나서 이런 걸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는데 어떤 분들은 효과가 좋고 어떤 분들은 효과가 뭐 나는 이걸 뭐 3번 했는데도 보통 3번 하거든요. 3번 했는데도 크게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존적 치료 중에 가장 이제 이때까지는 거의 비침습적인 치료를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이제 충격파 치료는 좀 아플 수 있는데 그 외 치료들은 뭐 이렇게 아픈 건 아니잖아요. 뭐 약물 먹고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부작용도 없고 아프지 않은 그냥 그래도 꾸준히 하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주사 치료 설명 좀 드릴게요. 이제 주사도 사실은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스테로이드 주사긴 한데 그 외에도 많은 다른 주사 제제들이 알려져 있고 오늘은 스테로이드 위주로 말씀드리겠지만 뭐 마취제만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진통소염제가 이제 먹는 거 말고 주사도 있거든요. 요거를 손목에 제가 말씀드리는 주사 치료는 이제 손목에 주사를 놓는 거예요. 손목에 이제 그 손목 터널 주위에 신경이랑 힘줄 주위에 주사를 놓는 건데 이 진통소염제를 주사를 놓는다던가 아니면 포도당을 넣는다던가 최근에는 이제 팔꿈치에 많이 쓰는 PRP라고 해서 혈소판 풍부 혈정을 넣는 경우도 있고 DNA나 콜라겐 주사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 PRP는 사실은 손목에는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빼고 DNA랑 콜라겐도 사실은 아직 증거가 많지는 않아서 빼고 요것들은 제가 포도당 같은 거 해보니까 사실은 그 효과가 스테로이드만큼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뼈주사라고도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스테로이드도 사실은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뭐 이렇게 분말처럼 돼 있는 것도 있고 약효가 오래 가는 것도 있고 금방 없어지는 것도 있고 이게 약효가 센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되게 종류가 많은데 이제 여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증상이 조금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꼭 치료 목적이 아니라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맞을까 진단 목적으로도 만약 이 주사를 줘서 좀 좋아졌으면 요 부위에 넣어줬을 때 좋아졌으면 이건 손목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제가 주사를 놓은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한 1, 2주만 있어도 좋아지기 시작해서 한 달만 지나면 많이 좋아지세요. 6주 지나서 효과가 좋은 경우가 물론 이게 연구나 통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76% 정도다. 근데 이제 제발 이게 이제 스테로이드가 손목에 있다가 사라지면 다시 붓기 시작하겠죠, 힘줄이. 이제 스테로이드가 있을 때는 염증을 줄여서 괜찮다. 그래서 재발률은 제 환자들을 제가 한번 좀 정리해서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제 환자들도 그렇고 다른 논문들도 그렇고 재발률은 한 5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사 맞고 재발해서 결국엔 수술하는 경우가 한 반 정도 이렇게 생각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근육 위축이 있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는 처음부터 수술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뭐 좀 이따가 부작용 얘기를 한번 드릴 텐데 가장 문제는 이게 맞으면 맞을수록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총심님 감사합니다. 좀 자신감이 생기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설명하기 쉽게 얘기하려고 점점 효과가 떨어져서 맨 처음 주사 맞으면 6개월 가는데 두 번째 주사 맞으면 3개월, 세 번째는 6주, 뭐 그 다음은 3주, 뭐 이런 식으로 줄다가 10번, 12번 이렇게 맞으신 분들은 뭐 하루 간다, 아니면 10분, 20분 좋다 만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시장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사를 주로 많이 맞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처음엔 좋은데 점점 효과가 떨어져서 나중엔 맞아도 그닥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게 주사를 계속 맞으면서 끌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주사는 이렇게 초음파, 저는 초음파를 좋아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를 손목에다가 놓습니다. 여기다 놓고요. 이 주사는 놓는 부위에 따라 좀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 있는데, 손목은 별로 안 아파하세요. 여기는 별로 안 아파하시고, 오히려 이제 이런데 방아쇠 수지 놓을 때 매우 아파하시는데, 여기 손목 주사 놓을 때는 이제 그렇게 아프진 않다. 이제 주사에 대해서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주사도 그렇게 저는 딱 한 번 놓고 몇 개월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안 맞아도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음파를 보면서 여기 이제 이 주사바늘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요게 지금 요게 이렇게 저희가 벌집 모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게 정중신경이에요. 요게 정중신경이 피부 바로 밑에 있죠. 나머지 여기 얘네들이 다 힘줄들이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살짝 움직이시는 게 보이는데, 요렇게 이 안에다 넣어주면은 힘줄에 염증이 가라앉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사를 맞는 거고, 이제 합병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신경을 찌르거나 아니면 이제 약제에 의해서 아주 드물게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것마저도 거의 없지만, 사실은 초음파를 안 보고 찔러도 우리가 정형외과 의사들이 대부분 신경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보고 초음파 같은 거 없이 해도 거의 생기진 않지만, 그거를 그나마 있던 것도 줄이기 위해서 초음파 보고 찌르면은 요 신경 손상은 거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소독을 아무리 잘해도 이제 피부에는 상재균이 있거든요. 피부 상재균이 있고, 피부 상재균이 아니더라도 이제 균이 가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염 생길 수 있어서 항상 주사는 너무 자주 맞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힘줄 파열도 많이 맞으면은 아무래도 힘줄 주위에 찌르는 거다 보니까 뭐 주사 바늘이 찌를 수도 있고, 약제 때문일 수도 있고, 파열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주사 맞고 힘줄 파열 생긴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걱정, 이 세 개. 근데 되게 매우 드물다. 요런 합병증 매우 드물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밑에 제가 좀 한 칸 띄어서 설명한 요거는 스테로이드에 의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스테로이드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혈당을 높여요. 그러니까 당뇨로 혈당이 잘 조절되던 분이 이 주사를 맞으면 며칠에서 몇 주간은 혈당이, 내가 계속 약도 잘 먹고 뭐 인슐린 주사도 잘 맞았는데 혈당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놀라지 말으셔야 되고, 그럴 수 있다. 그러다 말기 때문에 이제 이게 스테로이드 효과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맞은 부위에 피부가 하얘지거나 피부가 얇아질 수 있어요. 요거는 스테로이드가 피하 지방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기능이나 손 쓰는 거엔 전혀 지장이 없는데 보기가 조금 흉할 수 있고,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많은 불만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주사를 안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요 스테로이드가 특히 피부가 좀 얇은 부위에 주사를 맞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주사를 맞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다공증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많이 맞아야지, 아니면 먹는 약을 장기간 복용해야지 생길 수 있다. 이제 뼈가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는 이 골다공증이, 사실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이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이 다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하다가 안 나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 있다.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정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도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요거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끝이고요. 이제 그 사이에 벌써 질문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먼저 해주신 순서대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대나무님이 건초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 5일 복용했는데 손등이 부어서 지금은 손목 아프고 소지 손톱 끝부분도 아픈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손목이랑 5번째 손가락이 아픈 거는 터널 증후군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손등이 부어 있으면 아마 손등에 있는 힘줄이 부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소지는 새끼손가락은 지금 조금 손목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마도 요 증상은 손목터널 증후군은 아닌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힘줄염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손목에 다른 질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조금 지켜보거나 병원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너리아니는 아이를 너무 많이 안고 있었다고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신하고 수유기,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어릴 때 손목 질환이 많이 생기거든요. 손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득게르방 디지즈라고, 득게르방 병은 손목 엄지 바로 밑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힘줄이 부어서 생기는 건데, 이게 수유할 때 아기 안고 있을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한번 망가져도 좋아지고요. 나이 먹고 다시 생길 수는 있는데 그거는 지금부터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조금 그럴 시기고요. 지금 시기 잘 넘기시면은 나중에 또 생기고 안 생기고는 그때 문제고, 지금 이랬다고 해서 그때 또 생긴다고 저희가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시기만, 지금 이제 아이를 안고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만 잘, 아까 말씀드린 보존적 치료 잘 하시면서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시퍼님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이 해당돼요. 손으로 하는 일이 많으신데 밤에 자다가 손이 아프고 저리다. 밤에 깨서 일어나서 손을 털어야지 좋아진다. 이거는 딱 봐도 전형적인 손목 터널 증후군이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병원에 가실 시간이 없으시면 업무가 아닌 부분은 좀 휴식을 취하시고 온열 치료하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손목 보호대는 사실 약국에서도 팔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해도 잘 안 되시면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주TV님이 말씀하신 거는 자다가 엄지검지 중지만 저려서 깰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낮엔 괜찮습니다. 여러 날 불편합니다. 50대 초반입니다. 아직 병원은 가지 않았는데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전형적인 손목 터널 증후군이세요. 자다가, 그 다음에 엄지, 검지, 중지 세 손가락만, 새끼손가락은 아니고 깨고, 주무르면 좋아지고, 낮에는 괜찮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는 손을 안 쓰는데 왜 이게 생겼어요? 라고 하는데, 이게 안 써도 생기세요. 대기업 사모님도 생기세요. 가정주부가 다 해도 생기더라고요. 이게 나이와 여성 호르몬, 여성이시잖아요. 이게 여성이 왜 압도적으로 많은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성 호르몬, 특히 50대 초반이시면은 약간 이제 여성 호르몬이 불균형이 생길 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요 치료를 하려고 여성 호르몬 보충 치료도 한번 권유해서 산부인과 가서 해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손가락 증상, 손목 터널 증상은 호전되진 않더라고요. 하여튼 요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많이 안 써도. 나 직업적으로 식당 운영도 아닌데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주티브님은 병원에 가보셔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확 나빠지는 병은 아니거든요. 불편한 정도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보존적 치료 좀 하시다가 가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이게 마비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 손가락 못 쓰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지아 민승 밝고 씩씩하고 착하게 크자님이 손목을 돌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면 아프다고 하셨고요.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닌 것 같아요. 자연 치유가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손목을 돌린다는 거는 사실은 보통 돌릴 때 아픈 거는 요 새끼손가락 밑에 있는 관절이 돌릴 때 이제 계속 움직여서 이쪽에 병이 많고요. 요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 밑에 여기가 아픈 게 맞다면, 우리가 척측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돌릴 때마다 아픈 게 맞다면은 사실은 이제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될 수 있습니다. 그쪽에는 몇 개 병이 있기 때문에, 자연 치유를 노리며 크림을 바르는 거는 대단히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온열 치료 이런 거 좀 하시다가 안 되면은 병원에 한번 가시고, 주사는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다 주사를 권하진 않거든요. 이제 하다 안 되면 다른 치료 해보다 안 될 때 주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피해피님이 피부색이 하얗게 변했다는 거를 봤으면은 스테로이드가 맞아요. 그건 피부색이 하얗게 변하는 주사는 스테로이드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사 맞고 더 통증이 생긴다고 하면은 통증의 원인이 염증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염증이 그 부분에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조금 손목터널 증후군이 아니거나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스테로이드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염증을 확실하게 가라앉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신 것 같은데 더 생긴다면은 질환에 대한 진단을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신님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고, 이게 왜 어렵냐면은 환자마다 너무 다양해요. 수술을 하면은 이게 되게 간단한 수술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게 수술이 뭐냐면, 수술은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수술은 아까 그 인대 잘라주는 거거든요. 두꺼운 인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은 간단한 수술이고, 뭐 골절이나 뭐 다른 인대 재건술처럼, 뭐 십자인대 재건술이나 그런 수술처럼 뭐 이렇게 나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라주고 그 터널 열어주면은 그냥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금방 회복돼야 되는데, 이게 터널이 없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 터널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손가락 꽉 쥘 때 힘을 받게 해주려고 그 터널이 있는데, 터널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손가락 쥘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힘줄들이 그 터널, 수술한 부위를 자꾸 쳐요.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있어서,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한 달 정도는 있어야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힘쓰는 일, 노동, 이런 건 한 3개월 있어야지 원래 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손가락 힘이 꽉 쥐는 악유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파악력, 악유힘이 좋아지는 것은 한 그래도 3개월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처가 아무는데 보통 2주 잡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실밥을 풀 수도 있고, 뭐 본드 같은 걸 써서 실밥이 없을 수도 있는데 2주 후부터는 보통 물 들어가도 돼요. 물론 그 전부터 물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일상생활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밥 먹고 씻고 뭐 가볍게 컴퓨터하고 이런 거는 책 읽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1, 2주 후부터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정상적인 생활, 뭐 이게 노동하시던 분들, 힘든 일 하시던 분들은 3개월 정도 일을 그러니까 업무에 복귀를 못하니까 회사에 휴직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모호하게 설명드렸더니, 어떤 분은 뭐 자기는 이제 중장비를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뭐 수술 다음날부터 일을 했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6개월 동안 정말 집에서 냉장고 열 때도 아팠다 이러시는 분도 있어서 상당히 다양해서 뭐라고 일률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제 충신님 질문대로 정상적인 생활은 제가 보기엔 한 1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김경숙님 질문이 손목부터 엄지, 검지, 손가락하고 손바닥이 저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손목만 저리면은 아닐 가능성이 높는데, 엄지, 검지, 손가락하고 손바닥이 같이 저리면은 이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득게르방 병은 이제 조금 주제가 다른데, 이건 힘줄이 붙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터널이거든요. 그래서 좁은 터널에 여기 있는 터널이에요. 여기 있는 터널이고, 이게 엄지 바로 밑에 있는 여기 터널 안에 조그만 힘줄이 2개 있는 거고, 엄지랑 손목 움직이는 힘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치료가,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이제 신경은 없기 때문에 신경 그 활성을 저하시키는 그 약물 빼고, 뭐 진통소염제를 먹고 휴식을 취하고 온열 치료하고 뭐 스트레칭하고, 그다음 여기도 손목보대 좋습니다. 손목보대 쓰고 체해 충격파하고 뭐 이런 거 다 해볼 수 있고요. 여기도 주사, 이제 그런 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 중에도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고,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보다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가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득게르방 병은 확실히 젊은 사람이 좀 더 많이 생기는 편이고, 임신, 육아, 그래서 요즘 또 제2의 육아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바쁜 엄마 아빠 대신 육아를 하다가 득게르방 병이 생겨서 할아버지들이 아기 안다가 오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사 치료 효과가, 아까 제가 손목 터널 증후군은 50%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60%, 여기는 좀 더 재발해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에 여기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뼈 위에 바로 피부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매우 얇아요. 여기가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피부가 하얘지고 그다음에 피부가 두께가 얇아지면서 뼈가 도드라져 보이는, 마치 우리 그 아프리카 난민처럼 피골이 상접해 보이는 듯한, 이렇게 조금 막 미용적으로 보기 흉한 그런 합병증, 스테로이드의 합병증이 특히 손목에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도 있지만 내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 때는 그런 게 생길 수 있다. 이건 뭐 주사를 아무리 잘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주사가 다 스며들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활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치료는 재활도 있고 뭐 주사도 있고 수술도 있는데 재활 다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박 마운틴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1년째 진행 중이시라고 하고, 손가락이 저리다가 가끔 팔 안쪽이 찌릿한데, 사실 저희도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긴 한데, 이제 그 정중신경이 이렇게 손목을 따라오다가 결국에는 팔을 지나서 겨드랑이를 지나서 목을 지나서 우리 뇌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중신경이 주행 경로를 따라서 저희가 찌릿찌릿, 이걸 연관통이라고 하는데 연관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실은 손목보다 바깥쪽, 그러니까 손가락 끝쪽이 저린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저린 게 손끝인 경우가 이 병이 맞긴 한데, 가끔 가다가는 요 안쪽이 저릴 수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팔 안쪽이 저리는 게, 사실 정중신경이 약간 팔 안쪽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팔 꿈치를 지나갈 때는 우리 안쪽으로, 몸에 붙은 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쪽이 찌릿할 수는 있지만, 이게 다른 병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좀 다른 증상이 생기면은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병원에 한번 방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제가 준비한 거 이제 잘 발표를 한 것 같고, 여러분들 요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셨을 테니까 재활을 잘 하셔서 잘 치료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